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축산데이터의 경노겸이라고 합니다. 이 세션에 이제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여기에서 축산업에 관심이 있으셔서 참석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에 관심 있으셔서 참석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션 끝나고 나서는 축산과 데이터 모두 관심 있어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산업에 원래 축산인이 아니었지만 왜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어떻게 데이터 기반으로 산업을 바꾸고 있는지 좀 기술적인 관점으로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대전에 그 에트리라는 곳에서 연구소 다닐 때, 그때도 이 데뷔라는 게 있었어 가지고 저도 광클릭해 가지고 이제 참가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몇 년 후에는 이 자리에 쓰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축산업 아마도 굉장히 이제 익숙하시면서 익숙하지 않으실 법한 그런 산업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고기들은 좋아하실 텐데 과연 고기들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정말 블랙박스처럼 있을 텐데, 그 블랙박스를 저희가 구성하고 있고 그걸 산업화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말 그대로 공대생이었고요. 석사 때까지는 이제 자연어 처리와 데이터 분석 위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금융업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구소에서는 어찌 보면은 지금 너무나 뭐 화두가 되고 노이즈도 많이 끼고 있는 챗 GPT의 버티컬한 영역에서의 그런 연구들을 좀 진행했었는데, 17년도에 제가 축산업에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뛰어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많은 인지도와 그다음에 니즈를 받고 있는 가축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플랫폼 팜스플랜이라는 거를 글로벌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한 어떤 그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이 영상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의사분들 같은 전문적인 지식들도 같이 학습이 돼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이제 저희는 공기업은 아닙니다. 네, 한국수산데이터는 민간 기업이고, 최근에는 이제 구글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다가 이쪽 산업은 정말로 마치 리니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인터랙션을 하는 플랫폼처럼 다양한 동물들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뿜어내는데,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좀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관심도가 높은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AI 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시고 도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다루는 기술 영역이 컴퓨터 비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NLP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도 있는데, 이 광의의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이제 다 다루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멀티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데이터를 정의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다른 세션보다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에그테크 혹은 뭐 애니멀테크 혹은 스마트팜 이런 단어들을 익숙하게 들으셨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축산 농장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안 가보신 분들은 요즘 시대의 축산업은 과연 어떨까 상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축산업은 몇천 년 전에도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는 드론도 날아다니고 무인 로봇들도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놀이터들도 있고 자동화 시스템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산업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축산업으로 가장 그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덴마크에서 축산 종주국과도 견줄 수 있는 선진국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웃고는 있지만 이제 다양한 이제 돼지들이 동물들이 달려들어서 인터랙션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하고, 어찌 보면은 좀 노동 집약적이면서도 경험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저희도 한국축산데이터 농장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하이테크를
접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냥 보시는 일반적인 농장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농장 자체가 정말 어떤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스마트 시티와 같은 첨단 그런 인프라라기보다는 저희가 주장하는 스마트는 살아있는 빅데이터와 같은 농장주라든지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의사결정이 얼마나 스마트해질 수 있을까의 극강을 저희는 추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상상 속의 이제 스마트한 축산과 실제 축산은 정말로 큰 괴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에그테크 뭐 식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업에 뛰어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고 엄청난 임팩트를 끼칠 수 있을 거다.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뭣도 모르고 딱 뛰어들었을 때는 정말로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제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기 얘기를 했지만 고기 이외에도 뭐 우유나 치즈나 뭐 여러 가지 닭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을 소비하실 때 저희가 좋은 걸 먹어야겠다, 맛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재화들이 과연 어떻게 생산이 됐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어떻게 생산되는지 모르는 재화를 소비하는 영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축산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이 산업은 근간 산업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소외됐지만 앞으로 더 기술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 최첨단 농장, 상상 속의 농장을 진짜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산업에서 어떤 부분들을 AI 관점과 데이터 어널리틱스 관점으로 뭐 해석하고 있는지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언론에서 기사에서 찾아봤을 때 정보들이 잘 안 나오지만 사실 이러한 노하우들을 공개하는 자리는 데뷔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데이터를 다뤘던 산업은 금융기관 쪽이었거든요. 금융기관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사람과 컴퓨터가 해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뭐 주식이나 뭐 채권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산업에 있다가 축산업에 오니까 가장 놀랐던 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돌아다니는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다 사람의 뇌 속에 머릿속에 농장주의 경험 속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포인트가 저희가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하는 부분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고요. 그리고 꼭 축산업이 아니더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른 산업에 가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기술적인 개발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겪게 되는 비슷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축산업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농장주 분께서 어떤 데이터를 내가 기록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해서 축적을 한다면 어떤 부가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감이 많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수집하기 전에 데이터 정의부터 해야 되는데 데이터 정의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내부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의사결정 내리는데 그러한 어찌 보면 누군가는 말하는 감들이 이제 이 산업에서는 저희가 데이터화를 해야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농장주 분들은 최소한 10년 이상, 30년 이상의 경험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딱 보면 아십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정말로 잘 아시고 딱 보면 아픈 줄 알고 얘네가 지금 1등급을 받을 상태인지도 다 아십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내재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기업화가 되고 농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데이터 분석을 자기만큼 잘할 수 있는 후계자들이 나타나기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만큼의 능력치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폐사율과 낭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농장은 한 1000마리 정도의 돼지를 키웁니다. 농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평에 한 3마리 정도를 키우시거든요. 근데 이 1000마리면 한 300평 정도의 살아있는 애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모든 애들을 다 외우고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폐사율 높은 곳들은 한 30-40%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존에 몇천 년 동안 산업이 있어 왔지만 데이터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잡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가야 될까 데이터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목적으로 정보하고 분석할 수 있을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농장에서 돼지를 키우시면 당연히 이제 잘 큰 애들을 도축장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잘 자라서 팔렸는지, 즉 얼마나 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는데, 돈이 되기 직전까지 어떻게 관리됐고 뭘 먹었고 지금 얘네들이 예후 증상이 어떨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안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R&D의 시작을 다른 산업과는 좀 다르게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것인가. 근데 또 반대로 데이터를 잘못 수집하면은, 예를 들어 1년, 2년 열심히 수집했는데 그 데이터 정의가 잘못돼 있으면 결국 다 못 쓰게 되거든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영상으로 돼지를 분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영상으로 돼지를 분석해야 되니까 영상으로 돼지를 촬영해야지. 근데 이거를 핸드폰으로 촬영할지, 뭐 탑뷰로 뭐 CCTV로 촬영할지, 라이더 카메라나 3D 카메라 촬영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모델이 완전히 달라지고 버려질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우리 데이터 누적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도 이 데이터 정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전문가들, 이 현장에는 어찌 보면 A라는 농장, B라는 농장에 살아있는 그 빅데이터 전문가 분들이 다들 상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의 지식을 저희가 AI로 혹은 데이터로 치환을 해야지만,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즉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 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농장주들의 감 중에서 좀 장점으로 작용하는 감들은 가져오고, 어떤 감은 상당히 편향돼 있어서 부작용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브리딩이라고 하는 사육과 그다음에 디지즈라고 하는 질병 쪽 두 가지로 나눠서, 농장주의 사육에 관련된 감 중에서 살릴 것, 버릴 것, 그다음에 질병 관리 쪽은 수의사분들이 이제 이 감으로 의존해서 질병 진단하는 영역을 어떻게 데이터화할까, 이런 부분들을 목표점을 갖고 데이터를 수집하다가도 버리고, 수집하고 버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이 농장에는 상당히 많은 살아있는 동물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1000마리,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사람 한 명이서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지켜보기만 하더라도 얘가 움직임이 덜 하고 있다, 얘 곧 죽을 것 같은데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사실은 이제 사람이 이제 숙련도가 떨어져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지켜보는 것만도 농장에서는 노동력의 이슈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농장에서는 지금도 죽어 있는 애들을 발견 못하고 있다가 한 3일 지나서 발견하고 진단 키트로 진단을 하고, 살아있는 나머지한테 수의사 처방 받아서 항생제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 이게 반복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도 있었고, 전문가들의 지식을 AI로 변환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단순하지만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I 봇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가축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산업에서 목표점을 갖고 서비스를 만드실 텐데,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는 가축의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헬스케어라는 부분에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좀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사람 쪽에서는 아시아인이냐 아니면 왜 유럽인이냐, 뭐 흑인, 뭐 인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점을 잡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축산업이 매력적인 이유는 몇천 년 동안 이 축종이 많이 규격화가 전 세계적으로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다행스러운데, 여전히 건강 상태를 어떤 기준을 잡을지가 사실 없었어요. 사실 되게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 몸속 안에 있는 데이터, 보통 AI나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뭐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기준이 된 참값인데, 이 산업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의 그라운드조차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라운드를 뭘로 잡았냐면, 몸속 안에 있는 체내 지표, 뭐 여기서 보는 뭐 질병이나 면역, 뭐 염증 수치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체외, 예를 들어서 몸 안에서 몸이 이상해지다가
이제 이게 몸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임상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체중이나 외형, 뭐 임상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 지표는 컴퓨터 비전으로 저희가 살펴봐야겠다. 그다음에 대리 변수로서는 농장에 투여가 되는 환경 변수나 진료 기록, 그다음에 아웃풋으로까지 귀결되는 축산물 품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비포 애프터를 트래킹하는 그런 솔루션,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나갑니다. 사실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표일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빠져 있는 게 데이터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AI를 해야겠다, 데이터 분석해야 되겠다 할 때 데이터 수집부터 많이들 시작하십니다. 데이터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모델을 돌려가지고 튜닝을 하고 처리를 해가지고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자. 근데 이 데이터를 어떠한 니즈에 따라서 제대로 정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축산업에 딱 뛰어들고 나서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신규로 정의를 하고 수정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합성 이슈들이 좀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장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무에서 유로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찐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목표점에서 다시 데이터 정의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정의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컴퓨터 비전 케이스랑 NLP 적용 케이스랑 수리 통계학을 적용한 케이스들을 좀 돼지 쪽에 특화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비전을 이제 저희가 접목할 때는 사실 목표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AI 알바 봇이라고 좀 명칭한 것처럼 너무나 노동 집약적인 사람이 눈으로만 계속 지켜봐야 되는, 예를 들면 농장주는 30분에 한 번씩 그 닭농장에 들어가서 닭들이 뭉쳐 있지 않은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하루에 뭐 3번 정도는 돼지 축사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지 뭐 이런 걸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도의 노동력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재고 두수나 체중 측정이나 이상 패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전으로 좀 처리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고 자산은 이제 이런 돼지, 소, 닭입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점은 농장에서 농장주가 자기 농장의 돼지가 1000마리가 있는지 1120마리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농장주와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마리지 계속 셉니다. 이런 반복 작업을 하는 것들이 저희와 같이 이제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5천 마리 정도 키우는 농장이면은 우리나라의 한 평균적인 농장인데, 저희가 이거는 뭐 저의 감이지만 대략적으로 한 2%에서 3% 정도가 재고 두수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3% 정도를 추산하면은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재고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런 간단한 기술, 물론 간단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기술이 접목이 안 돼서 여전히 관리가 안 됐었다. 근데 사실 이 디텍션이라고 하는 영역이 비전에서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 비전 쪽으로 조금이라도 좀 뭐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코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뭐 욜로도 돌려보시고 여러 가지 모델에 돌려보십니다. 그 다음에 코코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른 산업군에서 참조가 되는 인퍼런스도 뭐 사용을 하시는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산업동물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혹은 데이터 취득이 어려웠는지 이 산업동물에 대한 데이터셋 자체가 없습니다. 일부 멧돼지들은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축사의 영상을 가장 퍼포먼스가 잘 나는 비전 알고리즘과 코코 데이터셋을 합치면 인식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디텍션을 하는 가장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텍션을 하고 마치 자율주행처럼 저희가 따라다니려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그 계속해서 지속적인 트래킹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현존하는 알고리즘들은 사람이나 물체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특징 기반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거는 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수염이 났냐 안 났냐도 특징으로 구분을 하는 것처럼 이게 특징 기반이다 보니까 다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원천 데이터부터 알고리즘이나 백본이나 그 다음에 넷까지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에서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챌린징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했는지도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중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몇 킬로그램에서 물어보면 되게 실례되는 말이지만 농장에서는 얘가 몇 킬로그램인지를 알아맞추는 숙련된 작업자가 가장 몸값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축들은 적정한 체중에 적절하게 판매가 돼야지만 좋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살이 너무 쪄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살이 안 쪄도 디스카운트를 받는데 이 체중을 아는 게 곧 돈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렇게 보이시지만 얘네들은 아기 돼지고요. 큰 돼지들은 한 120kg까지 나갑니다. 근데 120kg 되는 돼지들을 우리가 5천 마리를 만약에 다 체중을 잰다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한 마리에 아무리 빨라도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천 마리 다 재려면 한 2만 5천 분, 한 400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농장에서는 매일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체중을 재고 빼야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이 목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고 오차율이 5% 이내인 사람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저희가 체중을 측정하는 그런 모델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운딩 박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2D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뭐 3D나 라이더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네들의 부피라든지 형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 코스트가 높은 디바이스다 보니까 저희는 애초부터 2D 카메라를 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체중 측정하는 것을 설계했다라는 영역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트래킹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식을 하고 나서의 주 목적은 이 가축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해가지고 과연 얘네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는지,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서로 싸우지는 않는지 이런 이벤트들을 빨리 발견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이벤트를 빨리 발견하고 대처를 하느냐가 농장에서의 경쟁력이고 사실 숙련된 분들은 농장을 한 바퀴 쫙 돌고 나면은 뭐 3번 방, 5번 방에서 2마리가 이상한 뭐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리포팅을 주인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디텍션의 정확도에 따라서 트래킹과 여러 가지 시그널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도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저희가 이 체외 지표로서 트래킹이나 뭐 체중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보지만 결국 저희는 가축의 건강을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체내 지표에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 전까지는 가축이 죽고 나면 농장주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 키트를 들이대서 양성이면 처방을 받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건강검진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사실 사람이 지금 병원에 가면 NK 세포가 어느 정도 수치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의사분들이 이제 진료 의견을 주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축적된 데이터들이 많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축적된 건강검진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스몰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끌어내고 그 가설 검증을 한 다음에 더 데이터를 더 모으고 그 다음에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을 때쯤에 저희가 질병별로의 여러 가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 나갑니다. 근데 저희가 혈액을 뽑는 이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수의사분들과 농장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 설계를 잘못하는 순간 예를 들어 뭐 2,000마리의 돼지의 혈액을 다 뽑았는데 쓸모가 없어질 수 있게 돼서 이쪽 영역에서는 저희가 스몰 데이터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수리 모형과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스몰 데이터 끌어낼 것인가를 인사이트를 얻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설계가 된 다음에 즉 이제 어떠한 커먼 날리지가 쌓인 다음에서야 이제 수의사분들과 농장주들의 감을 매칭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인과관계를 가지고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영상 분석 말씀드렸고 혈액 분석, 통계 모형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애초에 추구했던 부분은 물론 뭐 지금 이제 챗 GPT와 같은 모델도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이런 버티컬한 영역 어찌 보면 수의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농장에 잘 못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너무나 멀리 있는 농장이어서 농장 몇십 개를 커버를 못 하시거나 농장주도 농장과 가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커버를 못 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런 의사결정, 즉 전문가들을 빙의해서 AI가 만들어지는 걸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장에서는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사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봤다,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잘 먹히더라, 혹은 이러한 논문이 있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뭐 이렇게 잘 될 것 같더라라고 하는 계속 케이스 스터디를 축적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경험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텍스트북에 나오는 서술적인 지식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AI한테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결정을 좀 디지털화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추구했던 설계의 목표 자체는 어떤 이상 상태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전문가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견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과정, 그런 것 쪽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험 지식을 자가 학습을 시키고 지식을 계속해서 탐색을 시키고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왔을 때 지식을 증강시키는 3단계 프로세스를 거친다라고 간단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각각의 레벨에서는 되게 자세한 내용들을 좀 다룰 수는 있겠습니다만, 혹시나 뭐 이 각 영역별로 혹은 기술별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은 뭐 이 세션 이후에 저희 부스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 저희가 기술적인 목표와 그 다음에 이 기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장이나 기술적인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아까 전에 비전과 지식 구조와 통계 모형,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디텍션을 한 다음에 재고도 수와 체중, 그다음 이상 행동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모델별로의 가중치를 활용해서 영상을 추론하고 추론된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축산업에 독특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는 꼭 축산업뿐만 아니라 영상 처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제약 조건들을 비슷하게 경험은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축산업에서는 왼쪽을 보시면은 이 동물들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한 마리씩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생긴, 크기도 다르고 이렇게 생긴 축사에서 모여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저희가 이 다른 돈사, 다른 방을 찍더라도 다 다른 환경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방이 그 한 카메라 안에 앵글 안에 다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또 스티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도 기법들을 많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닭농장은 특정한 시간에만 불을 켜기도 하고요. 불도 껐다 켰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도가 변화하게 됐을 때 인식률이 또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밤이며 낮이며 똑같은 공간에 있는 애들을 계속 트래킹할 수 있는 모델을 개별적으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 비침습적, 비접촉을 추구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게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IoT 센서를 달거나 해서 직접적인 데이터를 추적하면 너무나 좋은데, 이 디바이스를 다는 순간 살아있는 동물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뭐 질병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아니면 육질 이런 거에 영향이 너무 많이 미쳐서 저희는 애초부터 비침습적이거나 비접촉적인 그 카메라 영상을 가지고 좀 트래킹하는 것들을 계속 활용해야 되다 보니, 근데 그 와중에 3D 카메라와 같은 고가격의 제품을 또 쓸 수가 없는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그 공간 중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 많이 끼고요. 그다음에 뭐 거미줄 많이 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블러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걸 예측 못하고 했다가 유지 보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니컬적인 이슈는 그냥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예, 데이터가 너무나 부족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도 없다 보니 저희가 데이터를 다 만들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뭐 후처리 분석 당연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정확도와 속도의 트레이드오프를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연구만 할 때는 사실은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그냥 정확도, 모델 성능이 이만큼만 나왔다, 기존 98%를 우리가 1% 상향시켰다, 이런 것만 해도 논문이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 성능이 결국은 뭐 이 속도와 정확도가 결국은 다 비용입니다.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보시는 분들은 얼마만큼의 모델을 돌리느냐에 따라 과금이 되는데 이제 요금 폭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타 산업군 대비해서는 AI 모델을 만들어내고 적용하는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산업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자율주행을 연구하다 오신 분들은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좀 어렵다, 되게 챌린징하다라고 뭐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고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그 이러한 형태로 그 군집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2D 카메라를 써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시아이라고 해서 카메라 렌즈가 4개 달린 어안 카메라도 써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한 방 안에 돼지는 몇십 마리, 뭐 닭은 몇천 마리, 뭐 소는 몇 마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오콜루션, 이제 겹침 현상입니다. 근데 이 겹침 현상을 다 똑같이 생긴 애들끼리를 다 구분하기 위해서는 단순 디텍션과 데이터만으로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트래킹 기술도 좀 혼합해서 이 모델들을 좀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축사를 가서 설치할 때마다 이 환경에 맞는 그 장비 설치 매뉴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가 매뉴얼로 했던 것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 구조가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얘네들이 은근히 그 디텍션하는 정확도 높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뭐 IO 값이 0.5에서 0.05씩 증가시켜서 0.95가 될 때까지의 평균 정밀도가 그래도 94% 이상까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버티컬 영역에서는 가장 잘하는 수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닭 같은 경우는 저렇게 거의 점처럼 보입니다. 점처럼 보여서 이 한 15,000개의 개체 중에서 우리가 오차율 얼마 범위로 얘네들을 예측하는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한 마리씩 태어나다 보니까 개체 관리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텍션과 트래킹을 같이 섞어서 저희가 모델을 계속 돌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오염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이물질이 발생하고 알아차리는 건 또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이 영상 쪽에서 오토 인코더 기반으로 좀 비지도 학습 방식을 좀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의 영상에서 지금 이 축사 내부의 변동 사항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모델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데이터가 좀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티핑 포인트 이상이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오염이 되겠다. 그다음에 세척 주기를 저희가 예측을 해줘야겠다. 근데 물론 저희가 안 하고 농장주분 다 세척해 주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 데이터가 하루나 이틀 정도가 손실되게 되면은 그만큼 농장에서의 모니터링 해야 되는 돈의 그 기회 비용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측을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중 측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눈으로 보고서 이 정도 체중이겠다 알아맞추는 영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2D 이미지더라도 실측값과 그다음에 어떤 바운딩 박스와 그다음에 이제 2D 이미지와 실측값을 딥러닝화하면은 알아맞추는 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은 괜찮은데 자주자주 누워 있거든요. 근데 누워 있으면은 배가 이렇게 그 뭉개져 가지고 살이 커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그러니까 정확한 포즈를 취했을 때 체중이 정확하게 맞는 것까지는 끌어올렸는데 이 포즈나 어떤 행동에 따라서도 오차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 비박스 기준으로는 속도는 빠르지만 조금 더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관절이라든지 세그멘테이션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백본과 넥을 변경을 해가지고 속도도 높이는 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좀 피니시 라인 돼지 기준으로는 한 97.5% 이상 정확도 달성시키고 있고 무게 추정의 정확도는 그래도 알스케어 기준으로는 한 93%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시간으로 현재 관리자 개입 없이 체중 측정이 가능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정확도와 수행 시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모델을 또 멀티 모델로 돌리게 되면은 이 모델 자체가 또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모델을 변경하기도 하고 뭐 파인 튜닝하기도 하고 넥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뭐 예를 들면 모바일넷이나 셔플렛 같은 모델들을 사용을 하다가 기존 모델보다도 좀 높은 정확도를 가지면서
아주 높은 throughput을 낼 수 있는 모델 구조와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튜닝을 계속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경량화 쪽에서 좀 포커싱을 두는 부분은 파라미터 수를 줄이지만 정확도는 최대한 유지하고 높은 throughput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카메라 한 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농장에 몇십 대 카메라, 전국 단위로는 몇천 대 카메라가 저희가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카메라 다수 개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수행 속도는 거의 실시간, 예를 들면 뭐 30 fps를 맞춘다거나 그런 기준으로 모델이 계속 돌아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AI 인퍼런스 서버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향상시키는 모델들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저희가 뭐 여러 모델들의 데이터도 많이 올라가보고 해봤는데 결국 자체적으로 백본 넥을 수정하는 게 제일 좀 바람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건강 상태에 대한 지표들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제 레퍼런스로 삼았던 거는 사람 쪽에서는 건강 검진이란 제도가 있었는데 돼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어떤 지표를 선정할지, 건강 상태를 또 우리가 볼지, 혈액을 뽑았을 때 어떻게 통계 처리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수리 통계 모형을 계속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열심히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의 이제 허들 같은 경우는 사람은 굉장히 표준화된 데이터들이 많지만 가축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어떤 바이오마커를 또 우리가 잡아내야 될까, 즉 스몰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를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제약 사항들이 좀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하는 부분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산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시계열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19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혈액을 뽑았을 때 얘네들의 면역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마커를 발굴해보자, 대변할 수 있는 마커를 발굴해보자라고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일단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혈액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검체의 양이 너무너무 적어서 이 부분을 처음엔 풀링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데이터를 부트스트래핑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뭐 풀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분석을 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통계 분석을 할 때 데이터의 각각의 이제 그 피처라든지 특성을 고려해서 통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즉 이질적인 샘플들을 다 고려해 나가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할 때는 이 풀링을 해서 핵심적인 y-값에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저희가 하는 역할들을,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방식은 이 풀링한 이 결과 값들의 로버스트니스를 검증, 광건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트스트래핑은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교체하면서 랜덤 샘플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가 부족한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 랜덤하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랜덤하게 추출을 합니다. 근데 이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정규성이라고 하잖아요. 노멀리티를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량의 분포를 추정할 때 쓰는 방법론입니다. 책에서만 봤었던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쓰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는 되게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시도해봤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데이터의 노멀리티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 이 정상 범위와 비정상 범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했었고요. 2021년도 정도에는 드디어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저희 가설도 검증이 됐고 정규 분포를 따르는 수준의 데이터까지 취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했었던 일들은 이제 지표에 대해서 노말과 앱노말을 만들어냈으니까 이제는 각각의 세부 구간별로 나이대별로 질병별로 이거를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풀링과 부트스트래핑을 계속 반복하는 방식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한 4, 5년 동안에 되게 어렵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좀 데이터를 구축하게 됐고, 최근 들어선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고자 하는 제약회사들이나 아니면 뭐 배양육 회사들,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혈액을 뽑는 것도 너무 고된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로프, 그러니까 돼지들이 로프를 씹었을 때 타액을 저희가 이걸로 샘플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것도 시도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개체별로의 그 샘플링이 아니라 다수의 그 타액은 가지고 한
풀링 방식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면은 질병에 노출이 될 이제 위험 함수 해저드 펑션의 파라미터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기 예차를 했을 때 양성 케이스가 발견된 확률, 이런 것들을 또 수학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수의 샘플링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의 샘플링을 가지고 이 농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법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30마리의 혈액을 뽑았던 거를 5마리 이하로 줄인다던가 이런 테크닉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뭐 한 4개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로프를 활용했을 때는 혈액 검사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이터지만 연관성 있는 것들 계속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 데이터와 혈액 데이터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목표점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티컬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솔루션입니다. 제가 여기 자세하게는 못 썼는데 저희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아까와 영상과 혈액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 절차적인 지식, 그냥 사람의 경험 지식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술적인 지식은 논문이나 텍스트북 같은 그냥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간단히 절차적인 경험적인 지식에서는 사람이 어떤 케이스를 경험하는 그런 걸 학습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날리지 드리븐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드리븐과 날리지 드리븐 두 개 나눠 가지고 절차적 지식을 학습하게 되고요. 좀 더 쉽게 말해서는 어떤 지식 데이터의 룰 세팅을 하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 사건에서 루트가 되는 곳에서부터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싱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가지고 여러 복수개의 정답과 한 개의 정답을 확률적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트리로 내려가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여기 이 알고리즘의 좀 강점 중에 하나는 이 최종 결과값이 조금 이상하게 도출이 되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또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사실 데이터 분석하시다 보면은 모델 전처리 하시고 모델 돌리고 쫙 뭐 하루 이틀 학습한 다음 결과값이 딱 나왔는데 이 결과 이상하면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 모델에 똑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과정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엔진에다가 계속해서 절차적인 지식을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저의 가장 큰 핵심 뭐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쿼리 포뮬레이션이나 뭐 익스펜션, 뭐 리랭킹 이런 알고리즘 통해 가지고 저희가 수의학 논문들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사전 구축해서 학습을 시키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노가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좋은 점은 그 영상이나 혈액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그라운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놨지만 그 데이터들이 좀 양성화되고 많이 모이면서 이러한 좀 어찌 보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델에서는 조금 더 쉽게 표준화가 가능한 영역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내려보자, 뭐 지금 이런 케이스, 뭐 돼지가 이런 모양을 띠고 있고 이런 행동을 보였으니까 얘는 앞으로 이런 케이스로 분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표준화라든지 확장성이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애초에 그라운드부터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지금 어떤 그 버티컬 영역에서 사람의 어떤 지식과 유사한 그런 퍼포먼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도 그 논문을 대학교랑 같이 썼잖아요. 이제 2D 카메라를 써서 논문 제목이 뭐 수도 라이다라고 해서 라이다 카메라가 아니지만 라이다인 것처럼 우린 2D 카메라를 예측한다, 이런 논문을 썼던 것처럼 저희도 수도 수의사, 그래서 수의사와 같은 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과물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5,000개 정도의 저널의 데이터를 노가다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논문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그 결과값들을 또 수의사들이 또 노가다로 또 이제 만들어내서 경험적인 거랑 합쳐서 지금은 한 10개 정도 케이스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이 전문가들의 유사한 수준으로 재현하는 것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작년에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AI 연구자, 과학자죠. 뭐 구글 브레인의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공감이 됐었던 거는 현존하는 여러 가지 AI 연구에서 많은 AI 연구자들이 이제 모델 센트릭이 돼 있다. 즉 어떤 모델의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한 거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용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이제 코멘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 센트릭 AI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좋은 것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가 모델 성능을 올릴 때 어떤 데이터를 갈아 끼워 볼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좀 가공해 볼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퍼포먼스를 올리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작년에 21년도에 본인 유튜브에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런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논문을 쓸 때는 이제 퍼포먼스 베이스로 좀 많이 했었지만 결국은 데이터 센트릭 AI로 가야지만 이제 좀 살아남을 수가 있고 좀 의미 있는 결과들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단 저희는 온갖 현장에서의 노가다와 연구들을 직접 이제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결국은 애니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플랫폼 회사가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동물 제약회사들도 저희와 함께 뭐 진단 키트나 동물 약품 개발하고 있고 인체 의료를 좀 같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동물이 또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새 뭐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많은 대기업들의 이제 화두거리인데 사실 탄소 배출권 이런 게 농업 쪽에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무생물이라서 비포 애프터 데이터 트래킹이 가능한데 축사는 살아 있다 보니까 비포 애프터 트래킹이 안 돼서 글로벌하게 탄소 배출권이 이제 인정이 된 사례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좀 필요로 하거나 이런 노하우가 필요로 하는 곳들과 계속 협업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그 이상의 것들을 좀 해나가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